2025년 6월, 체코 프라하에서 서명 하나가 이뤄졌습니다. 그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무려 24조 원이었습니다. 24조 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하나를 통째로 짓고도 남는 돈이 원전 계약서 한 장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속 사업까지 더하면 부가가치는 50조 원을 넘어섭니다. 더 놀라운 건 상대였습니다. 한국이 꺾은 나라는 다름 아닌 원전 종주국,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국영기업 EDF. 유럽 원자력 동맹을 이끄는 자타공인 최강자였습니다. 그것도 프랑스의 안방인 유럽 한복판에서 후발주자 한국이 원조 강자를 무너뜨린 겁니다.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한 프랑스는 체코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프랑스 정보기관 요원까지 투입됐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수주전은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총성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 승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15년의 공백을 뚫고 나온 부활이었습니다. 2009년 UAE 원전 수출 이후 한국 원전은 국제무대에서 긴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 국내에서는 탈원전 논쟁으로 산업 자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던 산업이 지금은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수출 카드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적이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마저 결국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후발주자 한국은 어떻게 원전 종주국의 안방을 함락시켰을까요? 그 비밀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017년 여름, 경남 창원의 한 공장. 세계 3대 원자로 제작 실력을 자랑하던 두산에너빌리티의 작업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원자로를 만들던 거대한 기계들이 멈췄고 일감을 잃은 협력업체 460여 곳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작은 2017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선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취소된 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었습니다. 이미 7천억 원이 투입된 공사가 삽 한 번 더 뜨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제로가 됐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원전 산업의 심장 박동이 멈춰선 순간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인재의 붕괴였습니다. 원자력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 수가 반토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는 정원 미달 사태까지 겪었습니다. 미래를 이끌 두뇌들이 산업을 떠나고 있었던 겁니다. 한때 20만 명에 달했던 원전 생태계 인력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30년 쌓은 노하우가 흩어질 위기였습니다. 핵심 부품을 만들던 한 협력업체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원자로 밸브만 만든 내가 이제 뭘 만들어야 하나. 두산에너빌리티는 2020년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며 3조 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알짜 자회사를 팔고 직원들은 순환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의 존폐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두산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산업 전체의 도미노였습니다. 원전은 주기기 설계 시공 연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하나가 멈추면 전부 멈춥니다. 설계를 맡던 한정기술도, 시공의 대우건설도 다들 국내에서 할 일이 사라졌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절망의 시기에 몇몇 사람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안 된다면 해외에서 살 길을 찾자 한수원의 일부 실무진은 조용히 유럽 지도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럽 원전 시장을 수십 년간 장악해온 프랑스 국영기업 EDF가 버티고 있었죠. 원전의 원조격인 프랑스는 유럽 원자력 동맹을 이끄는 맹주. 후발주자 한국이 넘볼 상대가 아니라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국내 대신 이미 2016년부터 체코 땅을 조용히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미국보다 무려 3에서 4년이나 앞선 행보였습니다. 남들이 안 보던 곳에서 한국은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발전소만 지으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체코 아이스하키 팀을 후원하고 지역 봉사단까지 파견하며 마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무너진 산업이 던진 10년의 승부수. 과연 이 조용한 인내가 어떤 반전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결정적 순간은 다음 편에서 펼쳐집니다. 2024년 7월, 체코 정부의 발표장. 두 나라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열리는 순간, 유럽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이름은 프랑스 EDF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 원전 종주국이 안방에서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두코바니 5, 6호기, 단 2기의 사업비만 24조 원, 국내 대기업 1년 매출과 맞먹는 규모가 한 번에 걸린 승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뒤이은 태물린 3, 4호기까지 더하면 총 사업비는 30조 원을 넘어섭니다. 운영 정비 연료 공급까지 60년을 함께한다면? 부가가치는 무려 50조 원 이상. 한 번의 수주가 반세기의 계약이 됩니다. 하지만 승부가 이렇게 깔끔하게 끝났을까요? 알고 보면 프랑스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DF는 곧바로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계약을 통째로 멈추려는 필사의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이란 정확히 뭘까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일단 계약을 못하게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일단 스톱을 걸어달라는 요청이죠. 법원이 받아들이면 최종 승패와 상관없이 계약 자체가 묶여버립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체코의 한 탐사보도 매체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프랑스 정보기관 요원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프랑스 대외안 보총국 디기스 요원까지 투입해 한국의 수주를 방해했다는 보도. 그만큼 이 승부는 국가 자존심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체코 법원은 EDF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프랑스의 마지막 몸부림도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마침내 본계약 도장이 찍혔습니다. 우선협상에서 정식 계약까지 흔들림 없이 완주한 겁니다. 그렇다면 원전 종주국 프랑스는 대체 무엇에 밀린 걸까요? 답은 두 단어에 있었습니다. 온 타임, 온 버짓. 약속한 기한 안에, 약속한 예산 안에. 세계 원전 시장에서 이 두 가지를 지키는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 실력을 뒷받침한 건 한 회사가 아니었다는 점 6개 기업이 뭉친 팀코리아였습니다. 총괄은 한수원, 설계는 한정기술, 해결료는 한전원자력연료, 정비는 한전KPS. 각자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전의 주인공은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를 만드는 심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두산은 이미 체코 안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150년 역사의 현지 기업 두산 스코다파워를 품고 있었거든요. 세계 3대 스팀터빈 기업. 체코 입장에선 이건 외국 원전이 아니라 자국산 원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서운 현지화 전략이었죠. 그런데 이 현지화 전략,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무려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 두산중공업은 체코의 국민기업 스코다파워를 4,5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1859년 설립된 150년 전통의 터빈 명가였죠. 심지어 두산은 지역 축구팀까지 후원했습니다. 경기장 이름은 두산 아레나. 인수 전부터 20년 가까이 마을과 함께한 겁니다. 그 결과 체코 풀젠 지역민 약 2만 5천 명이 두산 패밀리가 됐습니다. 15년의 진심이 이번 수주의 결정적 무기가 된 셈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장중 17%대까지 폭등했습니다. 설계를 맡은 한정기술도 마찬가지. 주가가 17% 넘게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탈원전 논쟁으로 벼랑 끝에 섰던 산업이 단 하루 만에 시장의 총알로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슈퍼사이클의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목을 잡던 미국 기업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꾼 겁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래 이 회사는 한국의 원전 설계기술 F1400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던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한국 기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1979년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그해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로 미국은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일감을 잃은 미국 원자로 회사 CE는 부도 위기에 몰렸죠. 살 길을 찾던 CE는 한국의 기술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이 시스템 80분 설계를 바탕으로 원자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게 오늘의 A81400입니다. 그런데 2000년 CE가 다른 곳에 인수되며 기술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웨스팅하우스였죠. 제3국의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 자칫하면 체코 수주 자체가 물거품이 될 뻔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6일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수원, 한전, 웨스팅하우스가 분쟁을 정격 종료한 겁니다. 적이었던 상대가 동료가 됐습니다. 이제 두 나라는 글로벌 원전 시장을 함께 공략하는 파트너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 화해는 단순한 소송 종결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민간 원자력 협력으로 판이 커졌습니다. 심지어 조현 루비오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원자력의 핵잠수함, 조선 협력까지 얹어졌습니다. 원전 하나가 동맹의 지렛대가 된 겁니다. 그 결실은 미국 본토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대형 원전 페르미 프로젝트에 현대건설이 한국 기업 최초로 기본 설계 계약을 따냈습니다. 원전의 본고장 미국에서 한국 기업이 설계 도면을 그리게 된 겁니다. 2026년 상반기엔 본시공 계약 전환까지 눈앞에 뒀습니다. 체코에서 프랑스를 꺾고 미국에선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한국 원전은 이제 유럽과 북미를 동시에 노리는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부활 뒤엔 아직 넘어야 할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슈퍼사이클을 가로막는 진짜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체코와 미국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원전의 다음 무대는 발칸반도, 불가리아였습니다.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7, 8호기. 이 사업의 본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팀코리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한국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에 자국 기술을 얻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적이었던 미국과 나란히 유럽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불과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아시아였습니다. 베트남이 15년 만에 원전 건설 재추진을 공식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닌투원 2원전. 인구 1억,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가진 이 나라를 두고 강대국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계가 갑자기 원전에 다시 열광하는 걸까요? 답은 뜻밖에도 AI에 있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먹습니다. 구글, 아마존, MS가 앞다퉈 원전의 전력 공급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노리는 새로운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형 모듈원전, SMR입니다. 대형 원전이 축구장 크기라면 SMR은 그 100분의 1 공장에서 찍어내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원전입니다. 그런데 이 SMR 시장에서 한국은 이미 늦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미국 뉴스케일이 저만치 앞서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정작 앞서가던 뉴스케일의 미국 첫 프로젝트가 비용 폭등으로 2023년 무산됐습니다. 선두주자가 휘청이는 사이 한국은 무기를 갈고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주기기를 직접 만드는 파트너였던 겁니다. 설계는 미국이 해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손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제조 역량이 곧 협상력이 된 겁니다. 국내에서도 자체 SMR 개발이 속도를 냅니다. 한국형 혁신 SMR, ISMR 개발에 정부가 4조 원 가까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원전 하나 파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60년짜리 종합 서비스를 통째로 파는 사업이었습니다. 짓는데 24조. 그런데 60년간의 운영 정비 연료 공급까지 더하면 부가가치는 50조 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이 원전이 반도체를 잇는 수출 카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한번 팔면 반세기 동안 돈이 흐릅니다. 국내 생태계도 함께 되살아납니다. 세울 3호기가 운영 허가를 받고 멈췄던 원전 공급망 협력사 수백 곳이 다시 불을 켰습니다. 정부는 10개 부처가 모인 원전 수출 전략추진위원회로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제 국가 대항전이 된 겁니다. 체코, 미국, 불가리아, 베트남, 그리고 SMR까지. 한국 원전은 이제 전방위로 뻗어가는 성장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거침없는 확장에도 전문가들은 한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슈퍼사이클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림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승부, 대체 얼마나 큰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31개국, 430기에 달합니다. 원전 종주국 프랑스는 아예 전력의 70%를 원자력에 의존합니다. 이 정도로 거대한 시장을 한국이 이제 막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화려한 수주 소식 뒤편, 한 애널리스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부터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자는 패자였던 프랑스입니다. EDF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EDF는 체코 반독점 사무소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가처분까지 신청했습니다. 한국의 도장을 막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2025년 4월, 그 신청은 최종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유럽 시장은 언제든 법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것.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체코의 한 탐사보도 매체가 놀라운 의혹을 터뜨렸거든요. 프랑스 정보기관 디디스 요원까지 투입돼 한국의 수주를 방해했다는 스파이 활동설. 24조 원 앞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장은 자존심과 국익이 뒤엉킨 전쟁터입니다. 승리했다고 방심하는 순간 다음 판에서 되치기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위협은 프랑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더 무섭게 지목한 상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가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러시아 로사톰과 중국이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자금까지 통째로 대주는 방식으로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2026년 기준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자로 77기 중 중국이 무려 38기를 혼자 짓고 있습니다. 설비 용량으로는 44.5기가와트. 2위 인도의 6배가 넘는 규모를 국가 자금을 통째로 쏟아부어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한 원전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기술과 신뢰로 이겨도 상대가 정치와 돈다발로 밀면 판이 흔들린다고요. 하지만 밖의 적보다 무서운 건 안의 균열이었습니다. 한국 원전의 가장 아픈 상처를 기억하시나요? 탈원전이라는 정책 롤러코스터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업의 운명이 통째로 흔들렸던 뼈아픈 경험이죠. 원전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10년, 운영까지 60년을 내다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5년마다 방향이 바뀌면 어떤 협력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실제로 탈원전 시절 멈춰선 일감을 못 버티고 원전 인력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한번 흩어진 숙련공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슈퍼사이클도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60년짜리 계약을 감당할 엔지니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족쇄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의 적,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입니다. 협력하기로 손을 잡았지만 지식재산권 그늘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제3국 수출 때마다 미국의 그림자가 따라붙을 수 있죠. 믿기 어렵겠지만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도 원천 기술의 뿌리가 미국에 닿아 있다는 태생적 약점은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세계의 그림자입니다. 밖에서는 러시아 중국의 저가 공세, 안에서는 정책 리스크와 인력난, 그리고 미국이라는 파트너의 양면성.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냉정하게 못 박았습니다. 수주는 시작일 뿐, 완공하고 운영해서 돈을 받아야 진짜 승리다. 결국 지금 한국 원전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짙은 그림자 위에 동시에 서 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끝은 어디일까요? 하지만 이 모든 리스크를 뚫고 다음 무대는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베트남,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그 청사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체코 이후 한국 원전의 다음 무대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걸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전 세계는 30년 만에 원전을 다시 짓겠다고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 인공지능입니다. 챗GPT 하나가 검색보다 10배 많은 전기를 먹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면서 24시간 멈추지 않는 전기가 절실해진 겁니다. 바람은 불다 말고 햇빛은 밤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원전은 날씨와 상관없이 밤낮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빅테크들이 원전에 눈독을 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골든타임이 등장합니다.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7, 8호기. 본계약이 코앞이고 놓치면 그 다음 유럽 후보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원전 발주는 한번 흐름을 놓치면 10년 넘게 기회가 오지 않는 몰아치기 사이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무대는 베트남입니다. 무려 30년 만에 원전 계획을 되살린 베트남인 인투원 이 사업의 파트너로 한국을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한때 우리 발목을 잡았던 그 미국이 이번엔 자기 안방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미시간에 짓는 페르미 프로젝트. 현대건설이 한국 기업 최초로 기본 설계 계약을 따냈습니다. 원전 종가에 한국 건설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카운트다운. 이 기본 설계는 2026년 상반기 본공사 계약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최대 원전 시장 미국에서 성공 사례 하나만 남겨도 그 뒤로 줄줄이 이어질 수주의 마중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뒷받침하려고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이끄는 원전 수출 전략추진위원회에 10개 부처가 한 팀으로 묶였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원전을 원해도 이걸 지을 사람이 없다면요?
바로 이 지점이 진짜 시한폭탄입니다. 탈원전 논쟁의 공백기 동안 원전 기술을 배운 젊은 인력이 뚝 끊겼습니다. 현장의 베테랑들은 하나둘 은퇴를 앞두고 있죠. 충격적인 건 시간입니다. 원전 엔지니어 한 명을 키우는 데 10년. 지금 씨를 뿌려도 다음 사이클에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생태계 복원이 시작됐습니다. 세울 3호기 운영허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승인. 멈췄던 톱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 보면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전을 계속 지어야 인력이 유지되고 그 인력이 있어야 해외 수주를 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전 산업엔 또 하나의 시장이 숨어 있습니다. 짓는 것 못지않게 허무는 일도 큰돈이 되거든요. 국제원자력기구는 2050년까지 전 세계 588기의 원전이 문을 닫을 거라 전망합니다. 그 뒤를 잇는 게 바로 해체 시장입니다. 업계 추산으로는 2145년까지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무려 500조 원 짓는 사업이 끝나도 일감은 오히려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냉정하게 볼까요? 낙관론자는 말합니다. 반도체 다음은 원전이다. 향후 부가가치만 50조 원을 넘본다는 계산이니까요. 하지만 신중론자는 손사래를 칩니다. 완공까지 10년, 그 사이 금리, 환율 정책이 다 변수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집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15년의 공백을 넘어 다시 잡은 이 흐름을 이번엔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함. 그것이 지금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체코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 이제 불가리아와 미국으로 향합니다.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어느새 세계가 찾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여정의 출발점, UAE 바라카에서 체코까지 우리가 진짜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왜 세계는 후발주자였던 한국을 이토록 찾게 되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예산으로 끝낸다. 이 당연해 보이는 원칙을 한국은 UAE에서 실제로 지켰습니다. 세계는 그 기록을 기억한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원전 강국 프랑스가 그토록 자존심 상해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에서 밀린 거였죠. 2016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프라하의 작은 사무실. 여기서 한 직원이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뿌린 씨앗이 10년 뒤 24조 원의 계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정성은 결국 시간이 증명한다는 오래된 진리였죠.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한때 소송으로 발목을 잡던 웨스팅하우스가 지금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료가 되었다는 사실. 적이 동료가 되자 무대는 미국 본토로 넘어갑니다. 현대건설은 페르미 프로젝트 기본 설계 계약을 한국 기업 최초로 따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원전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온 나라가 다퉜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산업은 위태로웠죠. 하지만 무너질 뻔했던 그 생태계가 지금은 세울 3호기 운영허가, 고리 2호기 재가동으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수주 성공담이 아닙니다. 잃어버릴 뻔한 기술을 사람과 신뢰로 되살린 부활의 기록입니다. 15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한 걸음이 오늘 유럽의 심장을 지나 태평양 건너까지 이어졌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만납니다. 이제 시선은 다음 무대로 향합니다. 불가리아의 도나우 강가와 베트남의 해안, 새로운 협상 테이블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반도체가 지난 30년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다면 그 다음 30년의 밥그릇은 무엇일까요? 그 답의 유력한 후보가 바로 지금 이 산업입니다. 물론 완공까지의 긴 시간, 넘어야 할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여정이 끝까지 성공할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의 다음 장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선 K원전의 진짜 경쟁자, 중국과 러시아의 반격을 파헤칩니다.